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2월 3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 박수 쳐줄만 합니다. 어제 괜히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걱정이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괜한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6% 넘게 올라갔고요. 5,288포인트, 거의 5,300포인트를 넘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많이 올랐습니다. 4% 상승하면서 1,100포인트를 다시 사수해냈습니다. 오늘 시장 개인의 승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코스닥에서 개인이 5조 원 가량을 매수했죠.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증시가 오른 상황에서 양시장 모두에서 개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오늘 시장 네. 개인이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 듭니다. 오늘 창구들 보면요. 외국인들이 어제 팔았던 종목을 다시 담았다라는 건 개인들의 완승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라는 것. 외국인도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현재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 또한 아주 흐뭇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수 볼 때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6.84% 상승했고요. 코스닥 4.18% 상승, 코스피 5,288 그리고 코스닥은 1,144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일단 가장 크게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은요. 12월에 얘기했었던 코스피와 코스닥, 특히 코스피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단기간 2달 만에 30%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량 매수세 반도체 기반으로 올라왔었는데요. 이어서 수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오늘 6,541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부분이 어제 대량으로 매도했던 종목들이 좀 겹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확실히 개인들은 오늘 2조 9천억 원을 털어냈습니다. 개인들이 오늘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기관도 코스피에서 2조 1천억 원권을 가량을 매수했고요. 코스닥도 8,567억 원 각각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장 이제 마감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딱 3가지 키워드로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52.6 숫자가 나왔습니다. 뭐가 52.6일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ISM에서 발표하는 1월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기분 좋은 소식으로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52.6. 자, 이 ISM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는 5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상이면은 경기가 팽창한다, 좋아지는 사이클이고요. 그 이하라면은 수축으로 해석을 합니다. 1년 만에 50을 상회하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경제 활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되는 포인트. 그리고 신규 주문 지수 또 중요하죠. ISM에서 함께 조사를 할 때 좀 많이 팔리고 있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또 시장의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57.1로 기록됐다는 건 2월까지도 우리가 긍정적인 숫자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110%. 야, 100%도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숫자인데 110은 무엇일까요? 확인해 볼까요? 자, 1분기 PC용 D램이 전분기 대비만 해서 벌써 최대 110%나 상승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72. 이게 이제 2달 전이죠. 2025년 12월에 발표가 된 게 지금 1월에는요. $134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서버용 D램 저희가 뭐 슈퍼사이클 이야기하지만 요즘은 거의 뭐 하이퍼사이클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D램에 따라서 랜드 시장까지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멀티레이어 셀 랜드 같은 경우는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64.8%가 올라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뭐 D램, 랜드 할 것 없이 모두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더 기분 좋은 건요. 자, 일단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PER이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영업이익치를 올해와 내년까지도 한번 가려봤는데요. 샌디스크는 14.6배, 그리고 내년엔 6.3배입니다. 자, 우리 숫자가 작죠? 여기서는 여러분 숫자 작은 게 더 좋은 겁니다.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5.1배, 내년에는 4.3배 더 좋아집니다.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3에서 3.3배로 현재 저평가 구간.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오늘 시장에 급등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의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11%가 올라갔습니다. 저 처음 보는 수치인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9.28%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네오셈도 오늘 27.08% 상한가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D램과 낸드를 모두 담당하는 기업들도 확실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9%대, 12%대 각각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1812조. 엄청난 숫자입니다. 1812조. 무엇일까요? 확인해 볼까요? 자, 간밤에 있던 소식부터 오늘 아침까지도 이 합병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이 됐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에 한 1,000조, XAI에 한 800조 정도를 붙여서 1812조의 대기업이 탄생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스페이스X의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XAI는 이제 스페이스X에 합류하게 된다라는 공식 글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뭐 주식 교환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XAI의 한 주, 스페이스X는 0.1433주 정도 되는데 대략 XAI의 주식을 한 8개 갖고 있으면 스페이스X의 한 주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상장 종목이라 구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머스크는 이 이유를요. 우주 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구 내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 AI의 수요에도 부족하다라는 평가로 우리는 우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줄곧 해왔는데요. 이 훈풍이 오늘 국내 주식시장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관련된 기업들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우주로 가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정리해봤습니다. i3 시스템, 한화 시스템, 루미르,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이. 공통적으로 본다면요. 위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로켓 떼고 날려가는 것도 상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위성을 갈고 거기서 영상을 주고받고 하는 기업들, 그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현재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출연하는 정경민 팀장이 저희 한 2주 전쯤에 아주 괜찮게 보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었는데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3 시스템 오늘 9% 올라갔었죠. 12만 9,900원까지 갔고요. 한화 시스템, 루미르,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이 거의 뭐 덜 올라간 게 9% 정도다. 저희가 일단 이 종목들은요. 워낙 가벼운 종목들이 많아서 한 3천억 시총 3천억 이상이 되는 기업들로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그나마 좀 근본 있게 갈 수 있는 기업들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키워드 세 가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PMI로 시작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분위기를 벌 수 있었고 반도체 이익 전망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증시인사이트에서 우리의 목표 주가는 진짜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1812조의 낙수 효과는 우리 어떤 기업이 최고일지 또 여기에 대해서 정경민 팀장이 오늘 또 종목을 하나 업데이트 해준다고 합니다.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증시인사이트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시죠. 워시 쇼크로 인한 검은 월요일이 있었나 싶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폭으로 오르면서 어제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더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특히 코스피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자, 이제 대부분의 업종이 오름세를 보였던 오늘 증시를 정리해보고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자산운용 ETF 컨설팅팀 안정진 팀장,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시장 이야기부터 좀 먼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진 팀장님, 오늘 시장 아주 긍정적으로 보셨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시장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시장을 보면은 뭐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케빈 워시 이슈가 이제 어제 굉장히 쇼크로 다가왔었는데 맞아요. 딱 하루짜리 이슈였지 않나 그렇게 좀 하루짜리. 생각을 네. 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대표 지수 ETF뿐만 아니라 ETF 쪽으로 이제 증시를 좀 살펴보면은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것들이나 뭐 소외됐던 것들이 반등한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증시를 이끌어왔던 그런 섹터 테마 위주로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뭐 단연 금이 또 가장 또 오늘 상승률이 좀 높았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라든지 방산, 증권, 뭐 전력 설비, 은 같은 것들이 좀 크게 ETF 쪽에서도 반등하는 좀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케빈 워시가 이제 매파적이다. 상대적으로 이제 여러 이제 후보들 중에서 매파적인 위원이 좀 아무래도 지명이 되다 보니까 그쵸. 시장에 이런 충격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케빈 워시를 매파적으로 이제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20년 전에 이제 연준 이사로 근무를 할 때 2011년에 이제 2차 양적 완화에 반대를 하면서 사임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지명을 했던 게 파월인데 결국은 이제 트럼프의 그런 의도대로 지금 잘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지금 지명을 한 게 케빈 워시이기 그쵸.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때는 과연 매파일까라는 것들을 좀 봐야 네.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그 당시 2011년의 상황을 보면은 그때는 이제 대규모 해고 등으로 인해서 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중요하던 시기가 아니었고요. 지금은 보면 또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연준의 목표치를 2%가 아니라 3%로 올리면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또 시장이 펼쳐질 걸로 그렇게 또 예상을 하면서 케빈 워시의 연준 연준 그 신임 의장 신임 후보. 의정 후보로 예. 지명된 거에 대한 이슈가 좀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 팀장님 의견 먼저 들어봤고 정 팀장님은 오늘 시장 보건용의 핵심 뭐였다고 보시는지요? 뭐 유동성이죠. 뭐 지금 안 팀장님 말씀해 주신 거랑 굉장히 많이 좀 겹치는데요. 저는 크게 이제 네 가지의 좀 포인트가 좀 보이더라고요. 네 역시 가지. 이제 유동성 견인은 뭐 상처가 클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 치유가 빠르다라는 점이죠. 그만큼 하루 이제 만에. 시장의 강세장이라는 게 유동성이 만드는 강세장이 이렇게 좀 강하구나. 그럼 이제 학습 효과가 또 생길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 또 지수가 뭐 한 200포인트 빠지면 또 치유가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할 거기 때문에 이 조정에 대한 학습 효과가 선순환되는 이제 그런 유동성을 또 만들어낼 것이다. 또 그걸 오다 보니까 뉴스에 111조를 드디어 또 110조 대의 예탁금이 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뭐 거스를 수 없는 좀 대세가 되는 거 아닌가 네. 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안 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괜히 주도 섹터가 아니다라는 게 또 증명이 된 것 같아요. 반도체, 뭐 조방원, 뭐 이런 일부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 뭐 증권주 오늘 좀 강했고요. 지수 대비 훨씬 빠르고 강한 그런 반등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이 주도 섹터는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힌트를 주는 것 같고 마음 한켠으로는 이제 삼성전자보다도 수익률이 안 나오는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한 구석이 어찐 좀 쓰리실 수도 있는 내가 이러려고 딴 거 산 게 아닌데. 그렇죠. 이게 이런 생각을 그럴 하죠. 수밖에 없어요. 예. 주식 오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업종 내에서도 이 선호도가 조금 차별화되는 흐름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수가 이제 단기 저점, 단기 고점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약간 좀 틀어지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몇몇 종목, 원익 IPS 같은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몇몇 종목이 올라가는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도 3월에 있을 이벤트에 좀 부합되는 애들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좀 무거워지는 그런 거고, 또 화장품은 오늘 화장품 보유하신 분들은 좀 약간 벼락 그 손실을 보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셨을 거예요. 실리콘2나 뭐 맞아요. APR 이런 실리콘2가. 것들,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전력 설비와 2차 전지 이런 것도 좀 차별화가 되는, 역시 이제 단기 고점과 저점을 좀 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안에서의 좀 선호도가 좀 단기적으로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개인적인 좀 전략으로 좀 될 수 있는데, 코스닥은 아직도 이제 한 1100선에 대한 좀 지지력 테스트, 수렴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는 어지간해서는 D+21 기준으로 5,000선을 깨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코스닥에 대한 어떤 광풍과 같은 그런 수급은 유입은 되겠습니다만 코스피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요거 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좀 상기시켜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네 가지 키워드, 유동성, 11조 예탁금, 주도 섹터 선호도 차별과 코스닥 1100 지지선,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어제 우리가 하락을 세게 맞았잖아요.
뭔가 시장이 좀 리셋되는 기분이세요? 아니면 기존 주도주는 그대로 갈 것 같으세요? 저는 기존 주도주는 뭐 그냥 뭐 크게 괜히 주도주가 네. 아니다라는 게 좀 증명이 좀 됐었고,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더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이게 뭐 대감기가 나오는 이런 정도의 그런 맞아요. 힘이라면 지금 앞으로 조정다운 조정은 네. 오히려 그게 더 어렵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시장이 진짜 이게 좋게 말하면 힘이 좋고 조증이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업앤다운이 진짜 심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섹터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해봐야겠죠? 삼성전자가요 10% 넘게 움직였습니다. 어제의 조정, 오늘 랠리를 위한 발판. 이제 이성모 화백에게 이런 얘기가 있죠. 내가 지금 무릎을 꿇은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딱 오늘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반도체가 하락을 했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일단 안정재인 팀장님 보셨을 때 지금 반도체 업황 다시 이렇게 리바운드를 좀 해낸 상태이잖아요. 지금 사실 뭐 근데 어제도 그렇고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적인 이 뷰들을 유지하는 게 좋은 거죠, 현재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도 이제 브리핑 해주셨던 그 예. 내용이 그대로 좀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런 반도체 이제 슈퍼 사이클 아까 이제 뭐 하이퍼 사이클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일반 서버 쪽에서 또 새로운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것 브리핑 같습니다. 제대로 보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2016년에서 2018년에 이제 아마존 이런 구글 같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해서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크게 좀 확대를 하고 지었었습니다. 근데 이 서버 교체 주기가 보통 한 7년에서 8년 정도인데 그게 지금 정확히 좀 도래를 하고 있어서 작년 9월부터 이 디램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는 폭발을 하고 있는데 공급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그동안은 그런 HBM 쪽에다가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쪽 일반 디램 쪽에 생산을 좀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까지 이런 디램 생산 증가가 한 4% 미만에 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낸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HDD 쪽도 공급 부족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이 교체 수요가 조금 더 데이터를 더 저장을 할 수 있고 저전력으로 갈 수 있는 SSD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낸드 쪽도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넘어서 큰 폭의 이제 영업이익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계속해서 주도주를 이어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쪽에 관심은 놓지 않고 계속해서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테슬라도 그렇고 각 CEO들이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실 지금 누리는 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스몰 좀 압박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메모리 가격 인상에 원가도 올라간다, 뭐 인플레이션 온다, 뭐 공급 압박 온다 이런 얘기들을 젠슨왕도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위기론이라고 볼 것까지는 없죠. 그냥 마냥 즐길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오히려 뭐 말씀하신 대로 약간은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지금 다급하면은 그런 식으로 좀 압박을 넣을까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다.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해서 예전에 이제 쇼티지가 지금도 나고 있는 게 바로 전력 인프라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전소들이랑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서도 안정적으로 자사의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새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런 반도체 공급을 장기적으로 이제 계약을 맺어서 좀 가져가려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계속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관련된 이제 소부장 업체들의 낙수 효과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슈퍼 사이클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반도체는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정 팀장님 지난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제 보유자의 영역 이런 거 구분 없이 계속 관심 갖자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앞서서 조정다운 조정 이제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 어제 같은 조정 없다고 하면 이제는 기회가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접근해요? 그래도 어제 비슷한 조정은 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야수의 심장으로 한 번에 탁 쫓아가지 않는 한 그런 기회를 줄 때마다 이제 부분 좀 가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데, 뭐 물론 이제 안 팀장님 뭐 ETF 전문가께서 나오셔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우시면 ETF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간밤에 이제 샌디스크의 주가를 보면은 그 주말에 봤을 땐 한번 좀 조정 나오겠다 싶었는데 바로 그냥 없고 그냥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이제
뭐 HBM 뭐 이런 데 막 몰입돼서 그렇지 지금 이 속도를 만드는 거는 어쨌든 범용 메모리에서 만든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증설 없이 나오는 가격 폭등에 의한 속도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뭔가 수량적으로 뭔가 좀 치고 들어올 이제 그런 이제 여지가 좀 있는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좀 상승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수 있을 만한 게 올 하반기에 이제 YMTC가 웨이퍼 30만 장을 이제 낸드로 좀 꾸려가서 공급이 좀 늘어나면 어떻게 가격이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모 외국가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 240조를 불렀죠. 이거 뭐 얼마 받고 얼마 치는 듯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 숫자가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영업이익의 상방을 열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현재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숫자를 그 애널리스트가 정확하게 맞고 안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올릴 수 있을 만한 분위기를 지금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계속 형성되어 간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저 여기 처음 나왔을 때 뭐 삼성전자 뭐 천조전자 가깝습니다, 뭐 100만 닉스 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뭐 그게 좀 무색하게도 그거보다 훨씬 더 올려야 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뭐 HBM에 너무 매몰될 필요 없습니다. 뭐 이게 3E가 어떻고 몇 단이 어떻고 HBM4가 어떻고 이런 거 매몰될 필요가 없이 저는 HBM은 방향성을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이 들고 D램은 영업 마진을 어느 정도 가져간다고 생각이 들고 속도감은 낸드의 이익단에서 확 끌어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올 하반기에도 이런 정도 속도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뭐 이 보유자의 영역 뭐 이런 거보다는 네. 정말 야수의 심장으로 이걸 뭐 추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야수 심장이라는 관점에서 어제 딱 그 모건 스탠리가 영업이익을 엄청 높였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어제 브리핑 때 자료를 썼는데 삼성전자가 260조였나 아마 아니네요. 245조. 240조. 네. 179조 올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 너무 높이 이거 지금 100조 보고 있는데 원래 네.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이거 사실 모건 스탠리다 보니까 매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 날씨 좋아하는 애들이잖아요. 뭐 윈터가 어떻고 뭐 이러던 애들인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까지 영업이익을 넓혀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현재 조성됐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뭐 우리가 이제 다른 성장주들이 밸류에이션이 딱 이렇게 구해지면 얘는 언제 얼마를 벌고 언제 얼마 벌고 딱 하면 오히려 주가가 크게 오르진 않습니다. 근데 상방을 열어놓고 얼마 벌지 모르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거니까. 고점을 계속 높이는. 네네 그런 상황이니까 뭐.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뭐 공식적인 말씀은 아닙니다만 1월 달에 삼성전자 이 메모리 쪽에서만 1월 달에요. 네. 지금 10조가 훨씬 넘는 이익이 나왔다라고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지금 한 달에. 예. 이렇게 들리고 있어요. 그럼 뭐 단순 산술 평균을 해봐도 분기에 뭐 3, 40조 정도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100조는 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게 딱 규계를 시켜보면은 삼성전자 1,500조 정도의 시가총액 저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빨리 올라간 건 있겠습니다만 네. 앞으로 올라갈 게 없어서 오른 게 무서워서 못 살 주가는 그렇죠. 아니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모건 스탠리에서 어제 뭐 제시한 목표가가 21만 원대였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금방 또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 진짜 6천도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 시장에서 정말 들더라고요. 일단 분위기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안정된 팀장이. 근데 반도체가 사실 이렇게 올라 있을 때 또 특정 하나의 종목을 좀 고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아직도 ETF 반도체 투자는 유효하다고 좀 판단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정경민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지금 뭐 야수의 심장이 조금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ETF를 통해서 좀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ETF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제 뭐 삼성전자라는 이제 SK 하이닉스 비중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좀 높아 보일 그렇죠. 수도 있는데 그 ETF는 정기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 변경 리밸런싱 때 다시 정해준 비중만큼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비중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정기 변경이 있는지를 좀 보시면서 그 비중도 확인하시면서 ETF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좀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TF에 대한 팁까지 한번 쫙 이야기 나눠봤고 팀장님이 제 눈을 딱 쳐다보셨는데 해주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신가요? 더. ETF 말씀해 주셔가지고 ETF가 지금 대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요게 이제 1, 2, 3로 ETF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는데 네. ETF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안 팀장님이 뭐 넣어주실지 안 넣어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코스닥에 지금 한 1조 3천억 정도 시가총액 되는 CMTX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CXMT 말고 창신 말고요. 예, 그거 말고 예. 네. CMTX라는 종목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반도체 이제 그 세정에 들어가는 이제 쿼츠 파츠 이런 거 만드는 부품사거든요. 근데 저는 뭐 소재나 장비보다는 부품주들이 좀 더 빨리 뛰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면에서 뭐 좀 중소형 소부장 중에서 하나 좀 토픽 좀 골라달라고 하신다면 저는 요 종목 한번 과감하게 한번 CMXT. 예. CMTX. CMTX라는 예. 옆에서 안정진 팀장님이 지금 적으셨어요. 필기를 하셨어요. 딱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관심 있고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총도 뭐 일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또 매력적인 또 ETF를 채워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브리핑 통해서 xAI가 이제 스페이스X에 합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주항공 머스크 뭐 항상 뭐 같이 따라다니는 수식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테마가 얼마나 더 길어질까가 지금 더 궁금해졌습니다. 정영민 팀장님, 네. 이 테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저는 간헐적으로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 시점은 이제 특정이 되는 시점까지는 갈 것 같아요. IPO가 진짜 언제, 6월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 주관사가 누가 뭐 어떤 밸류로 하는가라는 걸로 저는 한 달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탁탁 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펀더멘탈을 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섹터는 아니잖아요. 뭐 몇몇 종목들을 좀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꼼수인지는 뭐 어떤 이제 그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XAI와 또 합병을 해서 자금을 빨아들이고 다시 얘를 분할 상장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좀 있기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이 어떤 이제 그런 수치도 추정이 좀 불가능한 이제 멀티플 무한대의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이런 간헐적인 그런 강세를 타고 툭툭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한 두세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관련돼서는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미래에셋 증권 같이 그쵸. 직접적으로 이제 회계적 이익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뭐 무슨 벤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예, 투자를 이런 거 하나 진행하는. 있고 두 번째는 뭐 많든 적든 어떻든 간에 스페이스X의 뭐 부품이든 소재든 조금이라도 납품을 해봤었던 이제 그렇게 이제 협력 회사들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항공우주 산업의 이제 현실적인 선택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좀 부류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가 더 강하고 어디가 더 약한 한 걸 없이 맞아요. 보통은 주도주 지표 종목이 나타나서 추종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지금 동시자발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디가 더 이제 주가 민감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미래에셋 증권을 저렇게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이라면 뭐가 더 우월하다, 뭐가 더 여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간헐적인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종목은 어쨌든 반드시 리스크 관리 지점을 사전에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에 뭐 리스크 관리는 난 마이너스 8%에 하겠어, 마이너스 10%에 하겠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해놓고 그 다음에 좀 대응을 하셔야지 이거 안 그러면은 뭐 물 타고 뭐 이러다가 또 이렇게 엎어지고 뭐 이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 반드시 좀 리스크 관리 지점을 사전에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여기에 그 대처법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미래에셋 증권이 오늘 시총으로 우리금융지주를 앞질렀습니다. 네. 증권주가 시중은행주를 잡은 거는 최초라고 하네요. 진짜 이거 스페이스X 이슈 붙으면서 기운이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 정 팀장님 근데 앞서서 강앵커가 숙제 하나 드렸잖아요. 지금 크게 좀 봐주셨는데 종목 개별적으로 좀 보면 주목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방산과 우주항공이 엮여 있는 ETF도 있고요. 우주항공만 가지고 있는 ETF도 있는데 여기서 또 ETF를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주 중에서 루미르라는 종목이 있어요. 루미르라는 종목인데 이건 좀 작은 종목입니다. 약간 테마성도 있고 뭐 펀더멘털이 굉장히 약한 종목인데 위성 관련된 광학 관련된 이제 그런 종목이에요. 스페이스X에도 일부 좀 납품이 되어 있는데 워낙 좀 매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쵸. 부각이 좀 되지는 못했는데 다른 종목들 지금 바닥 대비 3배, 4배 올라간 상황인데 이 종목은 좀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나마 그래도 좀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계속 말씀드린다면 이게 우주항공과 방사는 정말 이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 이제 그 정찰 자산의 어떤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도 좀 사용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우주 요 스페이스X 관련된 테마 종목으로 한번 눈여겨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브리핑할 때 보여서 딱 바로 넣었습니다. 자체 위성을 제조 기술하는 또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는 바로 이제 근데 여기가 지금 뭐 스페이스X와 레퍼런스는 따로 없는 상황인 거죠. 극히 일부러 좀 간접적으로 좀 있는 상황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되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안정진 팀장님이 보셨을 때, 근데 이쪽 우주항공과 관련된 ETF가 있나요? 지금 뭐 원큐에서 상장한 것들이 있고요. 거의 원큐군요. 네, 그리고 코덱스가 뭐 중요한데. 코덱스에서는 이제 미국의 드론 UAM이라고 오. 했는데 이게 뭐 이름에서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네. 또 관련 종목들이 들어 있어서 방산 관련 ETF가 근데 우주항공의 색깔을 좀 가져가는 것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방산이랑 이제 우주와 항공을 뭐 떼놓을 수가 없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의 이제 뭐 그런 ETF들이 관련된 종목들을 편입을 하고 있고요. 또 스페이스 X의 이제 이런 이슈에 맞춰 가지고 맞아요. 또 다양한 운용사에서 또 관련된 상품들을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도 그럼 조금 더 길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한 그 상승 흐름을? 네, 맞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 뭐 올해 내내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그런 테마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정경미 팀장이 오셔갖고 방산 이야기도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산 오늘 사실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뭐 우주항공이 올라서 뭐 동반 덩달아 올라가는 모습도 좀 같이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뭔가 캐나다 잠수함 수주권이 이게 사실 뭐 방산이라고 마냥 볼 수는 없는데 방산주에게 추후 만약에 수주가 터지면 호재로 좀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수주 발악이 섹터에서 수주만큼 좋은 호재는 없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에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어느 정도는 좀 녹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한 흐름이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세론이 좀 나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또 밸류에이션 이 수렴 작업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뭐 올해 긴 흐름으로 본다면 저는 작년에는 이제 육상 무기였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이제 뭔가에 떠 있는 하늘에 떠 있든 물 위에 떠 있든 약간 그런 쪽에 무기 체계에 관련된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역시 이제 큰 어떤 수주가 나온다면 역시 이제 항공 쪽, 전투기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얼마 전에 저는 그 인도네시아 국기를 가리고 사우디 국기를 KF-21에 이렇게 딱 래핑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블록 2부터는 KF-21을 사우디 쪽과 함께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면 이거는 뭐 이 한국 항공우주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산주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국 항공우주가 올해 방산주의 탑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중소형주 중에서 하나 좀 그래도 뭐 저는 이제 지점에 있는 브로커니까 네. 중소형주 중에서 하나 이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코츠. 네, 작은 종목이에요. 이게 이제 뭐 이런저런 그 사격 통제 장치, 뭐 비행 평형 장치 이런 거에 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재무 구조도 좋고 매출도 좋고 수주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안 좋은 게 시가총액이 좀 안 좋습니다. 1,000억이 안 되네요. 네, 그래서 뭐 자기 자본금도 지금 한 10억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무상증자도 할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 K2나 K9 전차 나오고 또 FA50 이런 것들이 수출이 되면 다 들어가야 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함께 좀 매출이 커지는 구조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 소부장 중에서는 방산 소형주 중에서는 코츠 테크놀로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 상장할 땐 그래도 1,000억이 좀 넘기는 충분히 넘었었는데 신규 상장하고 연말에 조금 흐름이 좋지는 않았었네요. 코츠 테크놀로지 시총 좀 작습니다. 투자하실 때 각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섹터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가 로봇 배터리 기대감이 붙으면서 좀 상승을 했는데 정작 로봇 모멘텀을 끌어올렸던 현대차로는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뭔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오늘까지 19거래일 연속해서 좀 외국인 매도세 나타난 것 같은데 안 팀장님, 이게 혹시 좀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로봇에 대한 새로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현대차 그룹 쪽으로 이제 묶어서 같이 좀 투자를 하는 쪽으로 이제 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 이제 그 자동차 사업 쪽으로도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가격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은 좀 매도세가 계속해서 좀 나오는 부분으로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매도세. 왜 질문을 드렸었냐면 사실 요즘 시장에서 외국인이나 개인이나 뭐 수급 자체에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고 뭔가 그냥 거래가 활발한 거 그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혹시 네. 개인이랑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엇갈리는 부분을 좀 네, 말씀을 네. 하시는 걸까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정경민 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정 팀장님께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네, 뭐 현대차는 뭐 지금 뭐 가파르게 올라와서 좀 수렴하는 부분도 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엊그제 나왔었던 그 이슈가 말끔하게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트럼프가 빨리 입금해라, 안 그러면 관세 올리겠다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시장이 뭔가 모른 깨림직한 부분을 좀 느끼고 그런 있는 게 부분이 있겠군요, 있는 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 뭐 지금 코스피 200 그 상승률도 안 되는 수준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면 역시 이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 부분에서 계속해서 찜찜하게 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맞아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일부분의 뭐 차익 실현 이런 단기적인 좀 마찰적인 수급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말끔하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 지금 뭐 거의 60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저는 뭐 다시 관세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현대차는 약간 그 중기적인 그런 호흡에서 편입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예. 뭐 이럴 때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이 어울리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러시아 공장 바이백 포기했다라는 뉴스도 지금 나왔습니다. 투자는 뭐 이제 북미, 인도, 중동으로 넘어간다라는 소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뭐 로봇으로 다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정경민 팀장님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일단 최소한 다음 달 3월이면 GTC 있잖아요. 이 GTC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도 좀 묻어서 쭉 연장된다고 보는 걸까요? 저는 이제 한번 이 실적 사업 보고서 나오는 시즌에는 한번 그때도 언급을 드렸겠습니다만 현실 자각 타임은 한번 올 것 같아요. 한타. 네. 지금 뭐 이 정도의 시가총액인데 매출이 천억은 뭐 말도 안 되고 뭐 몇백억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관련된 뭐 부품 그다음에 뭐 소재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좀 휘청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게다가 현대차가 이렇게 속도감을 잃은 상황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로봇 관련된 종목은 지금보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보유하시는 건 상관없겠습니다만 지금보다 좀 비중을 좀 늘리는 거는 조금 네. 한번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안정재인 팀장님한테 조금 짓궂은 질문을 하나 해도 네. 되겠습니까? 자, 뉴로메카 얘기입니다. 네, 아실 거예요. 삼성자산운용에서 지분 공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삼성자산운용하고 액티브자산운용이 5.04% 이제 같이 해서 뉴로메카 요거 지금 삼성이 묻을 넥스트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네. 같이 좀 가져가더라고요. 네네. 뭐 소스가 없습니까? 혹시 뭐 회사 돌아다니시면서? 네. 그 소스는 이제 저도 못 들었고요. 예. 네. 더군다나 네. 그래서 여기서 뭐 드릴 말씀은 그런가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뉴로메카가 사실 이제 좀 삼성자산운용에서 함께 지분이 좀 들어갔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쫙 올라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ETF로만 우리가 좀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체크해 볼까요? 요 정 팀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저희가 앞서서 현대차 외국인 수급을 좀 봤잖아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로는 오히려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로봇주 차원에서는 현대차 그룹주보다는 삼성 쪽인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건 좀 복합적인 그런 수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현대차의 로보틱스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좀 약했었고,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삼성의 로보틱스 밸류체인으로 보기에는 코스닥의 순위가 너무 높은 그런 상황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코스닥의 수급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이제 삼성 로보틱스의 밸류체인의 선호도가 높아서 산 것인지는 아직 그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을 좀 올라섰기 때문에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70만 원 중반에 대한 어떤 상향 평준화 수렴 과정은 조금 시간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횡보를 했다가 툭 하나 레벨업이 됐다가 또 횡보를 했다가 또 툭 레벨업이 됐다 이런 이제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글쎄요, 뭐 개별적인 종목의 성향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지표 종목 혹은 코스닥
업계 어떤 상위 종목으로서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라는 이제 특수성을 가진 ETF 편입 종목의 상위 종목으로서의 어떤 도구로서의 네. 역할이 훨씬 더 좀 더 돋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 우주항공 이야기하고 지금 로봇 주제로 넘어왔잖아요. 두 분하고는 한번 이 느낌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안정진 팀장님 보셨을 때 로봇하고 우주 테마 지금 이 두 개 중에 뭐가 덜 부담스러우세요? 저는 아무래도 로봇이 조금 더 좀 그래도 상용화가 조금 더 낫다, 앞에 이쪽에 있지 않을까. 투자하기는. 예, 물론 둘 다 그 실적으로 반영되기에는 좀 거리감이 그쵸. 아직까지는 있는 그런 쪽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얼마 전에 뭐 기사를 보면 이마트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판매를 한다라는 그러니까요. 기사도 있는 것처럼 그쪽에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확장성이 네. 좀 더 빠르게 우리 일생활에 좀 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은 실적에 반영되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네. 우주 항공 쪽보다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로봇 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화가 조금 더 가깝다는 측면에서 로봇이었고 정경민 팀장님. 저도 이제 현시감이 있는 쪽은 역시 로봇 쪽이기 때문에 우주항공은 뭐 훨씬 더 시장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네. 있고. 지구에서 안 보이죠. 일단. 네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산업의 중심에서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뒤처져 있는 이제 그런 쪽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로만 놓고 봤을 때는 로보틱스 관련된 그런 쪽의 선호가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런 투자자분들도 뭐 그런 쪽에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시감이 있으니까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은 어떻게 보면 가전이고 위성 우주항공은 이제 네트워킹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주식 시장 증시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은 로보틱스 쪽이 훨씬 더 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다 로봇의 손을 좀 들어주셨습니다.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셀 3사 모두 이제 실적 발표를 완료했는데요. 실적 이제 좀 캐즘 핑계를 대는 것도 민망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주가는 나쁘지 않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셀 3사 실적 평가를 좀 한번 해볼까요? 안 팀장님은 네. 2차 전지 셀 3사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뭐 구조적 불황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맞습니다. 그 구조적 불황이 이번 이제 3사들 실적 발표에서도 여전히 좀 드러나고 있고요. 결국은 이 가장 큰 수요인 전기차 쪽에 대한 부진이 뭐 북미 쪽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이 좀 보이기는 어렵고요. 결국 그 돌파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ESS인데 그게 이런 전기차의 캐즘을 커버할 만큼 아직까지 좀 커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기차 쪽에서의 적자 규모를 좀 축소하는 그런 역할을 ESS가 하고 있고 이 ESS 쪽 같은 경우에는 북미 쪽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런 LFP ESS의 이제 중국 점유율이 거의 87% 가까이 되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산 장비에 대한 그런 금지를 하다 보니까 그 반사 수혜가 우리나라 이제 셀 3사 쪽으로 이제 넘어오고 있고 그게 이제 올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로봇 관련해서도 이제 새로운 수요처로 이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뭐 실적은 바로 이제 잡히지는 않겠지만 그런 멀티플 확장 측면에서 이런 로봇에 대한 배터리 또 새로운 수요 쪽도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정경민 팀장님도 얼마 전에 같이 또 방송 진행하시면서 2차 전지 어떤 부분이었죠? 셀이었나 소지인지 기억 못하지만 아직 좀 저평가 구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현재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변화 없으시죠? 예, 지금 이제 재무적인 그런 것들을 뜯어보고 시가총액을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한 거 말고 어쩔 수 없는 네.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펀더멘탈로 보면은 저는 이제 바닥을 통과했을 정도의 가능성이지 아직 본격적인 이익 구간은 절대 아닌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해지는 주가 구간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예전처럼 대규모의 뭐 몇 조짜리 수주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EV의 어떤 우리가 이제 상승 또 이 성장에 대한 그런 가정을 세웠었던 것을 뭐 ESS나 로보틱스나 모빌리티 이런 쪽의 배터리 수요가 얼마만큼 커버를 할 수 있을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대한 그런 설비 투자 해놓은 거에 감가상각 뜯어먹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만으로도 바닥을 조금 이제 돌아서려는 이제 그런 모습. 또
주가는 뭐 한 1년 정도는 또 빨리 앞서서 반영되는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주가에 투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한 그런 이익 구간이라기보다는 이제 내러티브, 그다음에 가동률 회복 뭐 이런 정도에 어울리는 부분에 수급적으로 공매도도 지금 조금 이제 후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가벼워지는 이제 그런 영향이 있고 지표 종목으로 하나 볼 수 있는 이제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그쵸. 치고 나가니까 네. 다른 이제 그런 추종하는 종목들이 이제 함께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뭐 과거 EV 시점처럼 이제 뭐 각형, 파우치형 또 뭐 원통형 2680 맞나요? 뭐 네. 그런 거 4680, 2680은 치약인가? 하여튼 그런 거와는 좀 달라지는 거를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소재 쪽이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제가 저번에도 뭐 그 소재 쪽 종목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뭐 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표 종목, 이 셀 업체 중에서는 뭐 SDI 정도가 저는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코스피 쪽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그리고 브로커의 뭐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딱 한 종목 그냥 이렇게 2차 전지 한 종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변동성만 좀 감안하신다고 하면 그냥 에코프로가 가장 마음 편하게 이 시황을 잘 투영해주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팀장님 종목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LNF도 어제 실적 나왔잖아요.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계속 그냥 하락하더라고요. LNF는 아직 좀 멀었을까요? LNF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특히 LG 쪽에 많은 좀 이제 밸류 체인에 좀 엮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중심이 되고 있는 전고체 쪽도 약간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또 실적도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니까 뭐 그렇다고 코스닥에 있는 종목처럼 수급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2차 전지가 그나마 반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한 발씩 좀 뒤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선호도가 좀 밀린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업종 내에서도 선호도가 조금 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LNF는 소재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만 수주 취소도 나왔고 실적에 대한 이제 그런 시장의 약간 비관적인 시선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코스피 쪽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이게 조금 선호가 높은 종목이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재도 워낙에 좀 다양한 기업들이 많고 뭐 하나 기업도 믿기 어렵다 보니까 2차 전지도 ETF 쪽 측면은 네. 지금 되게 부담 없는 구간은 맞죠, 팀장님? 네, 맞습니다. 그 주가가 뭐 가장 높았을 때 대비해서는 그래도 네. 상당 부분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이제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올지 그런 것들을 지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2차 전지 산업 같은 뭐 그런 ETF나 아니면은 그런 셀 3사를 빼고 뭐 아니면 소재 쪽으로만 집중한 그런 ETF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같은 섹터 테마라고 하더라도 뭐 ETF로도 좀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2차 전지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뭐 ETF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특정 뭐 소재에 집중되어 있는 ETF도 있으니까 입맛에 맞게 좀 고르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정진 팀장, 정경민 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애프터마켓 브리핑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제 워시 쇼크로 인한 낙폭을 뒤덮습니다. 코스피는 6.84% 크게 오르며 5,288선에서 마감했고 코스닥도 4% 넘게 상승세 보이며 1,444선에서 마감했죠. 어제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시장의 방향성은 상방입니다. 여기에 JP모건은 코스피가 6,000선을 넘어 7,500선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애프터마켓 흐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악재 없이 반도체
반도체주들이 하락했는데 오늘은 강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애프터마켓 흐름 보시면 삼성전자 16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90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표가 2022년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고 또 상관관계가 높은 반도체주들이 하루 만에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 오늘 49만 1,500원에 정규장에서 마감했는데 현재 거래가는 49만 2천 원입니다.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정규장에서 39만 1,000원에 마감했는데 현재 39만 2천 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률 1위에서 5위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권 종목들 보시면 글로벌 이슈와 엮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우선 정규장 후반에 우크라이나 호재로 전진 건설 로봇과 HD 건설기계 급등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진 건설 로봇 상승률 2위에 있고 HD 건설기계 상승률 4위로 13만 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내일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3자 회담이 드디어 열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마침표가 찍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따로 만나 재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이 약 7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관련 기술력과 사업 경험을 보유한 종목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JS링크 현재 상승률 5위로 25.39%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27,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죠. 미국이 17조 원을 투자해 핵심 광물 비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JS링크 큰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협약을 체결해 미국과 희토류 연구자석 공급망을 구축한 이력도 오늘 다시 부각됐습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1위에서 5위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하락률 1위 실리콘투입니다. 현재 11.63%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20% 이상 상승했다가 급락했는데 차익 실현뿐만 아니라 오늘 임원 지분 매도 공시 영향입니다. 상무이사가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며 투자자들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펄어비스 오늘 정규장에서 52,500원에 마감했는데 현재 52,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5.24% 하락률 보이며 조금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작 붉은 사막이 오는 3월 20일 출시되죠. 지난 1월 30일 프리뷰 영상을 공개한 후 52주 신고가 찍고 어제 하락세로 전환했는데 오늘도 그 조정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붉은 사막이 흥행에 성공할 경우 펄어비스는 기존 검은 사막 게임 하나에 의존하던 단일 지식재산권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신작을 선보이는 개발사로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죠. 다음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상승률에 이어 미래에셋 벤처투자와 미래에셋 증권 각각 거래량 1위와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xAI를 인수했고 또 이번 주 내로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합병을 발표하는데요. 스페이스X의 IPO 가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한 미래에셋 그룹주들 모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 현재는 25.34%의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장중 최고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네오셈 현재 거래량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1월 29일부터 3거래일 연속 빠졌는데 오늘은 낙폭을 완전히 만회하고 또 추가적인 상승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주력인 SSD 검사 장비 부문에서 점유율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또 차세대 HBM으로 불리는 HBF 검사 장비 출시를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BF 선점 경쟁이 기업들 간에 본격화되면서 주가도 상승 탄력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화시스템 현재 거래량 5위로 29.7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2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워시 쇼크를 입었지만 한화시스템은 워시 수혜를 입었는데요. 어제 한화시스템이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1조 원 넘는 주문을 받아 기존 목표치였던 4천억 원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실적이 탄탄한 방산 기업인 만큼 흥행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흐름부터 특징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밤 열리는 뉴욕 증시는 안자은 캐스터와 함께 대비해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하루 만에 워시노믹스 우려를 씻어낸 걸까요? 미국 제조업이 보내온 회복 신호와 귀금속 시장의 진정 신호에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좋게 나온 제조업 지표에 경기 민감주가 상승 주도했습니다. 다우 1% 넘게 올랐고요. S&P 500도 0.54%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0.56% 상승 마감했습니다. 애프터마켓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메인마켓만큼 큰 움직임을 보인 종목은 없었습니다. 오픈 AI가 엔비디아 최신 칩에 만족하지 못하고 대안을 찾아 나섰다는 이 보도에 엔비디아 메인마켓에서는 2% 약세였는데요.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며 애프터마켓에서 0.34%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메인마켓에서 4% 강세를 보였습니다. AI 거품론이 여전한 상황에서 현금 흐름이 확실한 애플에 투자자들이 움직인 건데요. 다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 브로드컴을 제외하고 다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일단 시총 10위에 월마트가 올라왔고요. 메인마켓에서 4% 큰 폭으로 상승하며 일라이 랠리를 제쳤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장 마감 이후 호재가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이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건데요.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통합 법인의 가치는 약 1조 2,500억 달러, 우리 돈 약 1,815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과연 머스크의 이 우주 데이터 센터 구상이 본격화될지 끝까지 지켜보시죠. 오늘 투심을 자극한 건 바로 미국 제조업의 회복 신호였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이 발표한 1월 제조업 PMI는 52.6으로 전달의 47.9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PMI가 50을 웃돈 건 1년 만인데요. 특히 이번 상승에서 주목할 만한 건 바로 신규 주문 지수입니다. 신규 주문 지수는 57.1로 지난달보다 크게 올랐고요. 2022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나온 S&P 글로벌의 제조업 지수 역시 개선 흐름을 보였습니다. 52.4로 직전치와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는데요. 생산량도 2022년 5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그간 10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들어갔던 미국 제조업이 이제 회복 신호를 보낸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반등은 아닐 거라고도 보면서도 이 원자재 부담과 관세에 따른 병목 현상은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급락했던 금과 은은 반등에 성공하며 낙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우리 시간 11시 반 기준 금은 3%, 은은 7%대 상승 보였고요. 국제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를 언급하자 장중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될 걸로 본 건데요. 다만 중동 지역 내 이 미군 투입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이 협상 실패 시 무력 충돌 가능성도 있어서 앞으로 유가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시간 11시 반 기준 WTI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간밤 실적을 발표한 두 기업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팔란티어는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의 거래에서 6% 넘게 크게 올랐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특히 1분기와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월가 전망을 크게 뛰어넘으면서 이 성장성에 대한 우려를 눌렀습니다. AI 도입 가속화와 미국 정부의 강한 수요 덕인데요. 미국 정부가 팔란티어의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이민세관 단속국 등이 주요 고객입니다. 다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PER이 기준 이 140배를 웃돌아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디즈니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메인마켓에서 7% 넘게 밀렸습니다. 디즈니 지난해 흐름 좋았습니다. 주토피아2, 아바타 불과제 등 영화 산업이 흥행을 주도했습니다. 보시면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또 주요 수익원인 테마파크 외국인 관광객이 줄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또 디즈니를 다시 일으켜 세운 밥 아이거 CEO의 퇴임 소식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차기 CEO로는 테마파크 사업부를 이끌어온 조 슈다마 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열릴 이사회에서 공식 선출될 예정입니다. 지지부진 성과를 못 내던 디즈니의 구원투수처럼 등장했던 이 밥 아이거 CEO였던 만큼 사령탑 교체에 대한 불확실성도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도 살펴볼까요? 우선 미국 노동통계국은 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기존 6일로 예정돼 있던 1월 고용보고서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늘 밤 예정되어 있던 작년 12월 조일츠 구인이직 보고서도 미뤄졌는데요. 그래도 ADP 주간 고용변화 보고서가 발표돼 고용 흐름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실적으로는 AMD를 비롯해 펩시, 화이자, 페이팔 등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화두는 단연 팔란티어 실적입니다. 이 팔란티어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시장은 AI 수요를 믿어 의심치 않는 듯 한데요. 골드만삭스의 AI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The market has been evidence-based. The problem is the AI capex evidence is starting to be a bit more mixed. Like, do we want more AI capex spend? Do we want less AI capex spend? The market hasn't made up its mind. Certainly the earnings season seems to behave like that. So it feels like AI capex cannot really drive the equity market as much anymore. And we've been saying that in our outlook as well. It's now about the applications and the adoption. 네, 금주 빅테크인 아마존과 구글의 실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이제 투자자들이 기업들의 AI 투자액만이 아닌 AI 적용 및 수익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새 연준 의장인 워시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안전한 우량주 위주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빅파마들의 실적 발표까지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표님 사실 저희가 이제 요새 이 시간 컨셉을 최대한 이제 국내 투자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걸로 색깔이 변하고 있는데 대표님 모시고 또 네. 국내 경제평론의 대가 아니십니까? 케비너 씨. 언제 대화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대가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케비너 씨에 대해서 네. 좀 코멘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죠, 워시, 그죠? 뭘 자꾸 씻는 것 같고. 예.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할 것 같았어요. 예, 일단 뭐 그분이 이제 30대 중후반 이때 이제 연준 쪽에 일을 했었는데 네. 예, 버냉키 의장 있을 때 네, 그때 조금 QE를 반대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매파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50이 넘었죠. 70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저보다 형님이신데 그러면 예.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죠? 세파에 좀 많이 찌들고 월가에서 돈도 좀 많이 벌었고 지금 그리고 이제 장인어른 덕도 좀 받고 그렇죠. 예, 그 장인어른 덕에 지금 예, 사실은 여기까지 왔죠. 연준 의장까지. 트럼프가 임명한 거는 이제 뭔가 확답을 좀 받았겠죠. 예, 그 내 말을 좀 다 잘 들을 것 같은 친구를 안 친 거죠. 그 트럼프가 이제 거의 이제 80이 다 됐기 때문에 자기보다는 많이 어리잖아요. 그죠? 네. 자기 이제 사윗벌 되는 사람을 안 친 겁니다. 친구의 사위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 되고. 있죠. 미국이 왜 그런 걸 따지나? 미국 굉장히 인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고요. 예, 거기 공채 같은 거 없어요. 다 소개장으로 가야 되고. 보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나라도. 네, 보수적인 게 아니라 더 그렇죠. 거기는 진짜 학연 지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네,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아는 사람을 더 고용하려고 하는 물론 이제 다 아는 사람인데 좀 더 친한 사람. 네. 네, 그냥 안 쳤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금은이 폭락을 하고 폭락할 만하죠. 금은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네. 좀 떨어질 때 되지 않았냐라는 해석도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뭐 어떤 분이 골드만삭스가 법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뭐 JP모건이가 골드만삭스가 뭐 고민이라고 막 이렇게 올렸는데 좋은 역할을 한 거죠. 예,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겠지만, 네. 예, 과도하게 올라간 자산은 공매도를 쳐줘야, 예, 그래야 사실은 안정이 되죠.
버블을 걷어내는 거죠. 예, 은값이 그렇게 계속 올라가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실버바 사러 다니신 분들 예, 한참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시장이 어제 급락했다가 어제 여기 제가 나왔으면 아마 욕을 많이 했을 텐데, 예, 빠질 이유가 없는데 빠졌다. 그럼 외국인들이 장난친 거죠. 네, 어제 뭐 많이 있었습니다. 예, 어제 이제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던지면서 한번 테스트한 건데. 많이 오른 게 이제 문제였는데 그러면 오늘 되돌리면 절반 정도 나왔으면 많이 오른 게 맞는 건데 오늘 그냥 다 돌려버렸죠. 오히려 지금 전전일 종가 거래일 기준으로 금요일 종가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 얘기는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된 거죠. 예, 어제 잠깐 계속 주무셨던 분들은 무슨 일 있었는지 몰랐겠죠. 예,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강하다. 거기에 또 외국인들도 오늘 또 도로 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실적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저희가 앞서서도 안자환 캐스터도 플란티어 실적 좀 짚어줬었는데 대표님 지난주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이후에 AI 뭔가 투자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플란티어 실적으로 이제 그런 불안들 좀 지워졌다고 보세요? 불안감은 원래 이제 그 정신병 같이 계속 있어요. 투자자들은. 망령처럼 있는 건가요? 예, 그냥 계속 불안하다 그래요. 올라가면. 그리고 AI 투자 버블론 또 얘기 나오죠. 예, 그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나온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AI 산업이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투자가 가열차게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돈 버는 게 보이면 되는데 지금 아마존은 돈을 못 벌어서 빠진 거고 메타는 돈을 버는 게 보이니까 다시 올라간 거고 메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빚낸다고 뭐라 했잖아요, 투자자들이. 근데 이제 메타에 대한 평가가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돈 버는 게 보이니까 바뀌는 겁니다. 이제 확실히 수익성이 제일 중요한 어떤 그렇죠.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좀 많이 참았죠. 한 2년 넘게 투자했는데 이제 좀 수익이 좀 나야 되지 않겠어? 아까 서양인 분도 그렇게 얘기하죠. 아, 저 영상 보고 온 거예요? 네, 이제는 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냐. 근데 팔란티어도 이번에 또 이제 기업 매출이 많이 잘 나왔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잘하는 회사들과 못하는 회사가 좀 나눠지겠죠. 주가는 미국 내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못하는 회사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더 투자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팔란티어, 뭐 마이크로소프트 고민하지 마시고 그건 이제 직접 투자하신 분들이 고민하시는 거고 AI 산업 버블론은 거품론, 버블론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아 고마운 분들이다. 우리가 좀 싸게 사게 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고마운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봤을 때 팔란티어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오늘 룰 오브 40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그냥 상회하는 수치가 나와버렸잖아요. 네. 뭐 여전히 누구는 뭐 고평가다, 저평가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십니까? 팔란티어는 이제 예전에 엔비디아 초창기 때 모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초창기 때는 뭐 PR이 80배 막 이랬어요. 근데 아직까지 고평가되어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테슬라 하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말을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국내 시장과도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제약바이오, 빅파마들도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머크의 실적 발표 있고요. 또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도 실적 발표 대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이쪽에 대한 프리뷰 그리고 국내 시장의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관련된 이제 회사들이 있죠. 머크는 이제 알테오젠이 그렇죠. 이제 키트루다 SC 관련돼서 큐렉스라는 이제 그 물질이 얼마나 팔렸는지 지금 이제 막 코드가 부여됐는데 어떻게 지금 판매가 되는지 아마 본인들이 얘기를 하겠죠. 네. 그 이제 머크의 주력 제품이니까 키트루다 얘기하면서 아마 그 부분을 아마 얘기를 할 거고 가이던스를 아마 제시할 겁니다. 그걸 보면 이제 알테오젠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 이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 우리 관계사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많죠. 예, 뭐 올릭스도 펩트론도 있고 펩트론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ABL 바이오도 있고 예. ABL 바이오 관계사 중에 컴퍼스 테라피틱스 같은 회사들은 지금 주가가 거의 45도 각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ABL은 ABL은 지금 되게 옆으로 기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아마 일라이릴리의 발언 하나로 좀 바뀔 수도 있다. 그럼 다소 제약바이오의 시간도 좀 국내 시장에서는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그들의 실적은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앞으로 뭘 할 그렇죠. 거냐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이던스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관련된 파이프라인들을 언급하는지 안 하는지 아마 그걸 좀 언급하면 좀 움직일 거고 안 언급하면 또 시큰둥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궁금해하실 거 많을 것 같아요. 워시의 지명이 제약바이오에 영향이 있을 것 같으세요? 러시 지명하고 국채금리 안 움직였잖아요, 그죠? 예, 국채금리가 요즘에 다시 올라가는 거는 달러가 강해지면서 올라오는 거지 워시랑 상관없다. 그 부분은 이제 당분간 잊어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깨끗하게 지우죠, 워시로. 예. 워시니까 정말 워시해 버리자. 네. 워셔블하게. 예, 그렇습니다. 네. 국내 증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사실 변동성 자체는 어마어마해지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대표님 다른 채널에서 보시면 원전주들로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새로운 전략 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원전 뭐 어떤 부분에 지금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원전은 이제 전력 수급이 이제 미국은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가 도와줘야 돼요. 미국 애들이 불쌍해서 이 원전을 못 만들어요. 만들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중국, 러시아, 프랑스, 우리나라, 일본 정도인데 일본은 지금 다른 나라 원전 뭐 지어줄 여력이 없고 그럼 이제 결국에는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프랑스랑 우리인데 프랑스랑은 생각보다 사이가 안 좋죠. 네. 예, 프랑스 애들 그리고 또 뭐 지으면 되게 느려요. 공기를 맞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아마 수주를 거의 100%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 원전에 대한 지원한다는 이제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면 지금 우라늄 농축하는 거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원전 짓는 것까지 이제 지원한다라는 얘기 나오면 아마 크게 올라갈 걸로 보이고 기존에 우리 제네시스 미션 말씀드렸는데 제네시스 미션의 가장 핵심은 전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부 장관이 수장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장기 계획으로 원전을 드라이브 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접근을 하는 거고 이건 롱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세계 아나운서 잠깐 이제 제 거를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많이 미는 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요? 네, 현대차? 네, 현대차 그룹. 예. 현대차 그룹에서 보시는 포인트가 그러면 로봇인 건가요? 예, 로봇이죠. 아니 그럼 이제 원전은 아니에요, 그러면? 원전도 봐야죠. 그러니까 원전보다는 현대차를 더 예. 예. 대형주 중에 가장 예뻐 보이는 게 이제 뭐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예, 네이버 이렇게. 뭐 우선순위로 보면은 일단은 뭐 원전은 그쪽에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차와 두산에너빌리티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도 저 원전 쪽으로 좀 저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쪽 질문을 좀 해보자면은 저는 사실 지지난주였나요? 이제 정부에서 탈원전 유턴이라는 얘기가 나온 순간 원전은 진짜 이제 안 멈추고 달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국내 원전주들의 마지막 발목 잡는 건 사실 이게 에너지라는 게 이 성향을 타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색깔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 안 달려갈 이유가 없는데 생각보다 요새 주가는 왜 이렇게 부진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정치인들이 만든 프레임이죠. 예, 영호남 갈등처럼 마치 이제 원전을 갈등의 소재로 삼은 거죠. 그때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 얘기 나온 거는 전 세계가 탈원전이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원전에 일하시는 분들이 또 막 뭐라 한 거고 이게 정치가 이러면서 갈린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근데 다시 신재생을 한동안 계속 써보니 안 되죠. 생각보다 수급이 힘들다. 네. 예, 독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탄소를 많이 배출 안 하면서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건 원전밖에 없다라고 돌아가는 거고 실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원전을 다시 한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유턴한다고 해서 지금 이제 계획하면 아마 차차기 정부 때나 지어져요. 예. 지어지는 타이밍 말고 주가는 사실 근데 반영을 나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건 돌린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지어봐야 몇 개 짓겠어요, 그죠? 지금 미국에 지으면은 SMR만 해더라도 대기 물량이 몇백 기가 넘을 거고 대형 원전도 지금 일단 10개 이상 될 거고. 최근에 근데 미국 SMR,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도 주가가 너무 안 좋잖아요. 안 좋죠. 왜냐하면 이제 빨리빨리 뭔가를 안 해주고 지원 안 해주니까. 여기가 지금 수익이 안 찍히니까. 그렇죠. 당장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쪽이 돌아서는 게 아마 첫 신호가 되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나 국내 원전주들은 우리나라 국내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 안 하시고 있는 게 있는데 베트남 이슈가 있습니다. 베트남에 뭐 원전 수주가 있나요?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베트남에서 조만간 가스터빈부터 시작해서 터빈 발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원전까지 두산에너빌리티의 역할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원전주들하고 그러면 묶어서 전력 설비까지 해서 보면 같이 봐야죠. 예. 전력 설비가 조금 더 지금 주가의 상승 탄력은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오늘 LS 일렉트릭도 계속 신고가 그렇죠. 나오는 상황인데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 신고가 나오는 걸 잘 안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럼 빠질 때 보시면 되죠. 예, 그러니까 전력 설비는 꾸준히 이제 한 3년째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더 갈 수 있느냐?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폭발적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보면 네. 상대적인 수익률은 여기서 2배 가기는 어렵겠죠.
예, 그런 이제 2배 갈 수도 있을까? 예, 한 1년 걸리면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전력기기도 여전히 좋다. 왜냐면 따로 놓을 수는 없으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네. 지금 재건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네. 재건 관련주들이 쫙쫙 올라가더라고요. 예. 넥스트레이드 마켓에서도 꽤나 많은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내일하고 내일 모레쯤에 평화 협정을 지금 준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단기 테마성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좀 뭔가 나올 것 같으십니까? 그냥 올라오면 파세요. 예. 여전히 재건 가볍게 테마는 보자. 의미가 없다. 예, 재건 우리나라 참여 못합니다. 음. 예, 유럽과 미국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지금 삽도 못 우리까지의 봐요. 차례는 안 온다. 없습니다. 없고, 다소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진짜 가냐 안 가냐를 모르는 종목들이잖아요. 예, 정확히는 이게 3년 넘은 테마잖아요. 거의 4년째 되는 테마인데 지금 이제 오히려 러시아 재건을 보자. 러시아가 돈바스를 점령했잖아요. 네. 그럼 돈바스가 제일 격전지였는데 그럼 누구 땅 된 거죠? 러시아 땅 된 거잖아요. 그럼 러시아 재건을 해야지 왜 우크라이나 재건합니까? 러시아 재건은 근데 가면 트럼프가 뭐라 안 하겠죠? 트럼프랑 트럼프 러시아랑 리스크를. 사이 좋습니다. 예.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요. 예, 이번에 그 10억 달러 내라 그러니까 푸틴이 오케이 이랬죠. 예, 힘 있는 사람한테는 뭐 잘해줍니다. 원래. 예. 알겠습니다. 시진핑이랑도 잘 지내고. 네, 예. 이건희 대표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투자 노하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닝쇼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